안녕하세요, 사샤입니다. 오늘부터 Fun Facts 라는 코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좀 웃기도 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면 이제 재밌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양이의 코 무늬는 사람 지문처럼 다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양이의 코에는 아주 미세한 주름 무늬가 있는데 이게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즉 세상에 같은 코 무늬를 가진 고양이는 단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무늬는 우리가 그냥 보면 핑크색 코라고 하지만 가까이서 확대해보면 작은 능선, 점, 요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사람의 지문처럼 세로줄, 소용돌이 같은 패턴이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고양이 코무늬로 신원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부 동물 등록 시스템에서는 사진과 코무늬 데이터를 이용해 고양이 신분증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무늬가 다 다르다면 이렇게 강아지들처럼 뒤에다가 주사로 인식기를 넣는 것보다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 강아지들 이렇게 그 기계 같은 걸로 등 이렇게 한번 훑으면 띡 소리 나면서 인식칩 있잖아요. 그거 저희 강아지들도 2마리 다 했거든요. 혹시 몰라서 했어요. 근데 바늘 두께가 진짜 이만해요. 진짜 바늘 두께가 한 2mm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보고 뜨악했죠. 그냥 구멍이 뚫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이제 실제로 처음 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망설였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수면 마취 해야 될 때 있잖아요. 뭐 중성화를 시키시거나 그럴 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냥 생짜로 만약에 그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무늬는 생후 얼마 안 돼서부터 완전히 고정된대요. 그래서 성장이랑 아무 상관없이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려묘 코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그건 진짜로 내 고양이의 평생 지문이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은 확대해가지고 한번 찍어놔 보세요. 혹시 모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Fun Facts.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다. 우리가 흔히 바나나 나무라고 부르지만 사실 바나나는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풀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나무처럼 생겼는데 왜? 라고 하신다면 그 이유는 이게 바나나가 사실은 줄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무라면 보통 단단한 목질 줄기가 있어야 하는데 바나나의 줄기는 겉보기에는 굵고 단단하지만 사실 입자루들이 촘촘히 겹쳐져서 만들어진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딱딱한 줄기가 아니라 거대한 풀잎이 여러 겹 포개진 형태인 거죠. 그래서 바나나는 식물학적으로 초본식물, 그러니까 풀로 분류가 됩니다. 즉 거대한 풀에서 열리는 과일인 거죠. 더 웃긴 건 바나나의 줄기는 한 번 열매를 맺으면 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나무의 옆에서 새싹이 올라와서 새로운 줄기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바나나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너무 꿀빠는 인생인 것 같죠. 바나나에 대한 흥미로운 지식을 알려드리는 직업 어떤데. 바나나의 More interesting fact.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인공적으로 개량된 품종이라고 합니다. 원래 야생 바나나는 씨가 크고 딱딱하지만 지금 바나나는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개량이 됐다고 하고요. 바나나에는 방사능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라는 천연 방사성 동위 원소가 아주 조금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을 정도라고 하니 괜찮습니다만 농담으로 바나나 등가설량이라는 단위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바나나는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 간식으로도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소화가 빠르고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많아서 운동 전에 먹기 좋고 운동 후에는 칼륨이 근육 피로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과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커피, 포도주와 함께 세계 3대 농산물 수출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대표 수출국은 에콰도르,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이 있습니다. 원래 바나나 빵보다 바나나 와인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바나나 와인은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렌지 와인을, 얼마 전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오렌지 와인을 먹어봤었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와인을 진짜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괜찮은 과일주가 있으시다면 추천을 좀 해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막 비싼 걸 좋아하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와인 자체로 모든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과일 향이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사과 맛이나 청포도 맛 이런 거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혀에 느껴지는, 코에 느껴지는 거 말고 혀에 느껴지는 그런 과일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만약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시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이트 초콜릿에는 초콜릿이 들어있지 않다. 화이트 초콜릿 달콤하고 부드럽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화이트 초콜릿에는 초콜릿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콜릿이라고 부르는 건 카카오 메스라는 재료에서 나옵니다. 이건 카카오 콩을 갈아서 만든 진한 잠깐만. 카카오 콩이라는 말이 너무 귀엽네. 카카오콩. sorry. 이건 카카오 콩을 갈아서 만든 진한 갈색 덩어리로 초콜릿 특유의 향과 쓴맛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데 화이트 초콜릿에는 이 카카오 메스가 없습니다. 대신 카카오 콩에서 기름만 짜낸 코코아 버터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초콜릿에 기름 부분만 넣고 진짜 초콜릿 맛을 내는 고형분은 빼버린 거죠. 그래서 색도 하얗고 맛도 순하고 향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화이트 초콜릿은 초콜릿의 기름 버전, 초콜릿의 그림자 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달콤하니까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초콜릿 마니아들은 화이트 초콜릿은 초콜릿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초콜릿에서 나온 거면 초콜릿 아닌가? 초콜릿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저는 화이트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그 쿠키앤크림 화이트 초콜릿도 좋아하고 화이트 초콜릿 자체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화이트 초콜릿은 초콜릿이다 라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펀팩. 문어는 심장이 몇 개일까요? 문어는 심장이 바로 3개라고 합니다. 문어는 해양생물계의 진정한 심장 부자입니다. 무려 심장이 3개나 있는데요. 하나는 몸 전체로 피를 돌리는 중앙심장,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아가미로 피를 보내는 보조심장이에요. 재밌는 건 문어가 헤엄칠 때는 이 중에 가운데 심장만 멈춥니다. 그래서 문어는 헤엄치는 걸 싫어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는 걸 선호한대요. 심장 부담이 커서 그렇대요. 헤엄치면 근데 이거 공감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뛸 때 그 심장 뛰는 그 느낌 있잖아요. 헐떡거리는 그 심장 뛰는 느낌, 그 쪼이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좀 끔찍하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뛰는 걸 싫어하는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I get you, 문어. 그래서 제가 문어가 그 문어 다큐멘터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봤어요. 보니까 문어는 바다의 천재라고 합니다. 문어는 무척추 동물 중에 지능이 가장 높다고 하고요. 미로를 풀거나 병뚜껑을 열고 심지어 장난도 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구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해양 생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코코넛 껍질을 들고 다니면서 본인의 집처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이 뇌처럼 생각을 합니다. 문어는 팔마다 신경이 다 따로 있어서 중앙의 뇌가 명령하지 않아도 각 팔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 하나가 잘려나가도 그 잘려나간 팔이 잠시 동안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문어 숙회가 떠오르네요. 자, 피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해요. 인간은 붉은 피, 이 철 성분 때문에 붉은색을 띠는데요. 하지만 문어는 구리 기반의 혈액이라서 파란색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심해에서도 산소를 잘 운반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어는 피부로 눈처럼 본다고 해요. 문어의 피부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 광수용체가 있어서 눈을 감고도 주변 색이나 밝기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피부의 색깔과 질감을 바꿔서 위장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문어는 뼈가 없죠. 무척추 동물입니다. 문어는 몸 전체가 부드러운 근육과 피부로 되어 있어서 동전 구멍만한 틈에도 쏙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이건 몰랐어요. 동전 구멍만한데 들어갈 수 있대요. 대박. DNA가 이상할 정도로 복잡하다. 문어의 유전자 구조는 인간보다 훨씬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거의 외계 생명체 수준의 진화적 특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나의 문어 선생님인가? 그 다큐멘터리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한번 봐볼까요? 슬프게도 사랑을 한 후에, 짝짓기를 한 후에는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헐. 짝짓기 후 암컷은 알을 돌보느라 먹지 않고 죽습니다. 수컷도 교미 후 며칠 안에 생을 마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 동안 지극히 헌신적이죠.
This is so sad. 매미랑 비슷하네요. 매미도 짝짓기 하면 죽잖아요. 참 번식이 뭔지. 문어는 위장술의 달인이죠. 주변 색뿐 아니라 질감, 모양, 그림자까지 바꿔서 돌, 산호, 모래처럼 완벽히 위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동물, 바다 뱀이나 사자어 등을 모방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문어는 지능, 감각, 변신 능력, 그리고 희생까지 갖춘 바다의 미스터리한 존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근데 문어 좀 귀여운 것 같긴 해요. 생긴 것도 좀 귀엽고. 근데 그러니까 왜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맛봤을까요? 문어 같은 거를 왜 맛보려고 해가지고 맛있다는 걸 알아서 인간이 그런 걸 계속 잡아먹게 된 걸까요? 근데 나의 문어 선생님 그거 다큐멘터리 못 볼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문어 이제 앞으로 못 먹을 것 같아. 문어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문어랑 교감하는 그 일본 사람도 있었잖아요. 펀팩트 안에는 10가지 에피소드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엔 6번째. 기린의 목뼈 개수는 인간과 같다. 인간의 목뼈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우리의 목에는 몇 개의 뼈가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7개가 있습니다. 기린 목 보면 저건 뼈가 한 50개쯤 되겠지? 싶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과 같이 똑같이 7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냥 각각의 뼈가 엄청 길대요. 대충 한 개당 25cm 이상. 거의 그러니까 자 하나 길이. 그래서 기린은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린도 우리처럼 목 디스크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린의 심장은 10kg 가까이 되고 피를 머리 끝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난 압력으로 뛴다고 해요. 오 마이 갓. That's crazy. 아니야. 잠깐만. 7개면은 25, 7, 24. 목만 150cm인 거잖아요. 목만 제 키 크기인데 기린의 심장이 10kg 가까이 되면은 그 피를 그 압력이 필요하다는 거면 that is 엄청난 하드코어한 인생인데. 그 긴 목 때문에 심장이 고생하는 거죠. 잠깐만.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본 게 있는데 진짜 개 하드코어 인생을 사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따쥐인가? 잠시만요. 진짜 개빡센 동물이에요. 따쥐가 뭐냐면 따쥐는 아주 작고 귀여운 포유류야.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개빡센 게 뭐냐면 몸 길이가 5에서 10cm로 아주 작아요. 근데 대사율이 엄청 높아서 거의 계속 먹고 있어야 살고요. 심장이 분당 1000회 이상 뛰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리고 제가 챗GPT에 뭐라고 썼냐면 그 앞이 안 보이고 3분인가 15분마다 먹어야 하는 종류 있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맞아, 너 완전 잘 알고 있네. 그건 따쥐류 가운데 일부종, 특히 유럽 따쥐나 북방 따쥐 같은 애들이야. 이 녀석들은 대사율이 너무 높아서 정말로 몇 분만 안 먹어도 죽을 수 있어.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따쥐는 자기 몸무게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포유류 중에서도 최상위야. 체온을 유지하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3-4시간만 굶어도 사망할 수 있고, 일부 작은 종은 3에서 15분마다 먹이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해. 앞이 안 보이는 이유, 시력은 아주 나쁘고 대신 후각과 촉각이 발달했어. 눈이 거의 퇴화한 수준이라 눈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경우도 많지. 심박수 분당 800회에서 1200회 뛰는 경우도 있고, 잠깐이라도 먹이 공급이 끊기면 바로 에너지 고갈로 죽어버려. 개빡세죠. 아니 왜 사냐고, 왜 있는 거냐고. 그래서 따쥐를 키우거나 연구실에서 기를 때는 항상 먹이를 끊기지 않게 공급해야 해. 정말로 잠시라도 배고프면 죽는 동물이라는 말이 괜한 게 아니야. 와, 나 이거 그때 그 따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 불쌍한데 너무 귀엽고 너무 웃기고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하드코어한 인생이 있을까 싶었어요. 심지어 또 작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다른 동물들한테 안 먹히려고 도망 다녀야 되는데 15분마다 뭐 먹어야 되지. 개빡센 동물. 그래서 따쥐가 한번 따쥐 찾아보세요. 진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따쥐. 기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린의 심장은 약 11kg, 길이는 60cm에 달해요. 머리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 심장 압력이 인간의 2배 이상이고요. 혈관에는 특수 밸브 구조가 있어서 고개를 숙여도 피가 머리로 몰리지 않아요. That's crazy. 다리만 해도 2m. 성체 기린의 다리는 약 2m로 새끼 인간보다도 길어요. 덕분에 한 걸음이 4에서 5m씩 나간다고 합니다.
오. 기린의 혀가 보라색입니다. 기린의 혀는 45cm에서 50cm로 색은 푸르스름한 보라색이에요. 이유는 태양빛에 타지 않도록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뭇잎을 따먹을 때도 가시 많은 아카시아 나무를 능숙하게 먹습니다. 출산할 때 새끼가 2m 낙하. 기린은 서서 출산하기 때문에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2m 아래로 떨어져요. 오 마이 갓. 하지만 그 충격 때문에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우와, 너무 신기해. 그 충격 덕분에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숨을 쉬기 시작한대요. 말이 되냐고. 놀랍게도 새끼는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일어섭니다. 그 밈 있는데 동물들은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What's up? 이러면서 돌아다니는데 인간들은 1년 넘게 막 아무것도 못한다고. 기린마다 무늬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문처럼 기린의 무늬 패턴은 모두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이 무늬로 가족 관계나 지역 집단을 구분하기도 해요. 잠은 하루에 30분에서 2시간뿐. 기린은 포식자에게 노출되기 쉬워서 거의 서서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총 수면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어떤 경우엔 10분씩 쪼개 자기도 합니다. 목싸움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해요. 수컷 기린은 싸울 때 목을 서로 부딪히며 경쟁하는데 이걸 네킹이라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강한 수컷이 짝을 얻습니다. 하지만 싸움 후엔 다시 평화롭게 같이 풀을 뜯는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 fun fact. 오이는 사실 과일이다. 오이, 우리가 늘 채소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일이에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은 씨를 품은 식물의 열매를 뜻하거든요. 씨를 품은 식물의 열매. 오이 안에 씨 있죠? 그럼 과일입니다. 같은 이유로 토마토, 가지, 호박, 수박도 다 과일이에요. 오이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오이의 95% 이상이 물이고요. 95%에서 97%로서 여름철 수분 보충용 식품으로 최고라고 합니다. 자연산 냉장고. 오이 속 수분이 피부 온도를 낮춰줘서 피부 진정팩, 눈 주위 붓기 완화에도 좋아요. 옛날엔 더운 날 얼음 대신 오이팩을 했다는 말도 있죠. 쓴맛의 비밀은 쿠쿠르비타신. 오이 끝부분이 가끔 쓴 이유는 이 성분 때문이에요. 쿠쿠르비타신은 식물 스스로 벌레나 해충을 막기 위해 만든 방어 물질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맛이 쓰고 조금만 있으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와, 오이 냄새는 모기를 쫓는다고 합니다. 오이 껍질의 향 성분이 모기나 초파리 같은 곤충이 싫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한 방충제는 아니지만 천연 벌레 퇴치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우와, 오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너무 더운 왜 웃으세요? 너무 더운 날씨나 물 부족에 노출되면 오이는 쓴맛이 강해지거나 모양이 휘어요. 사람처럼 환경 스트레스에 민감한 식물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백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백조는 짝을 잃으면 평생 혼자 산다고 합니다. 백조는 조류계의 진짜 로맨티스트입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마리의 짝과 함께 사는 일명, 일처, 일조, 새예요. 짝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경우 다시 짝을 찾지 않고 평생 혼자 삽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한 마리가 죽은 후 남은 백조가 그 자리 근처를 계속 맴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밥도 잘 안 먹고 울음소리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야말로 조류계의 사랑꾼. 그래서 백조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결혼식, 영화, 심지어 발레, 백조의 호수도 다 거기서 유래됐죠. 백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머리가 되게 좋다고 해요. 백조는 단순히 아름다운 새가 아니라 상당히 영리하다고 합니다. 사람 얼굴을 구별하고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감정 반응도 보인다는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백조는 몸이 커서 느려 보이지만 시속 80에서 90km까지 날 수 있고 수면 위에서는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수영합니다. 둥지는 건축 작품 수준. 백조는 갈대, 풀, 이끼 등을 모아 거대한 둥지, 지름 1m 이상을 만들어요. 짝이 함께 둥지를 짓고 알을 품을 때는 한쪽이 경계하면서 지킵니다. 아주 협력적인 부부예요. 멋있다, 백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납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 백조. 새끼를 보호할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다가오면 날개를 펴서 위협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백조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건 실제로 현명한 조언이에요. 백조는 항상 흰색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백조는 흰색이지만 블랙 스완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 스완이라는 표현이 예상치 못한 일이나 특이한 사건을 비유할 때 쓰이곤 하죠. 어떠셨나요? 재밌었죠? 근데 저도 처음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interesting. 맨날 이러는데 굉장히 interesting한
펀팩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흥미로운 사실들로 여러분의 아침을 재밌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재밌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백조같이 사랑하시고 기린처럼 떡의인, 그리고 문어처럼 똑똑한, 바나나처럼 기분 좋은, 고양이 코처럼 유일무이한 여러분, 오늘 하루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